네, 사회문화 시간이고요. 좀 전에 담배 피면서 머리가 왜 이렇게 띵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당뇨약을 안 먹고 밥을 먹었으면 당뇨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건너뛰는 바람에 항상 깜빡깜빡하네요. 당뇨 11년 차인데요. 제가 40살에 당뇨에 걸려가지고 지금 쉬운 하나니까 당뇨가 이제 몸을 약간 갉아먹는 병인데 전형적인 증상이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좀 피곤합니다. 특히 약을 이제 건너뛰고 이러면 이제 그 피곤함이 극심해지는데 우리가 보통 자기 전에 이제 졸려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제 자야지 하는 그때 상태가 있잖아요. 그 당뇨 환자가 되면 이제 그런 상태가 조금 일반인들보다 훨씬 긴 거죠. 하루에 이제 수시로 밥 먹고 나면 극심한 이제 피로가 몰려오면서 졸리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 수업을 안 할 때는 이렇게 그렇게 항상 이렇게 노곤하고 이렇게 축 처져 있는데 이상하게 수업할 때는 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력이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는 수업하는 게 밥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밥벌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여러분도 결국은 밥벌이의 과정 속에서 밥벌이를 마련하기 위한 이제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조금만 더 긴장을 하고 하신다면 조금 더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택도 하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말이 쉬운 거죠, 사실은. 자, 사회문화 시간인데요. 교육론하고 이제 사회문화는 조금 결이 다르죠. 자, 교육론은 특정 테스트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 참호청만 씹어 먹으면 된다.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참호청만 미친 듯이 읽으면 되는데, 사회문화는 뭐 비판책을 그렇게 미친 듯이 읽었다가는 바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페이지 수도 어마어마할 뿐더러 특정 분야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 텍스트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텍스트에 걸쳐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책만 해도 사회학에서는 비판책, 권태한 책, 그리고 문화인력에서는 서울대 출판부 김용한 책, 그 다음에 사회조사 방법론에서는 또 뭐 무슨 책, 홍두승 책, 그 다음에 뭐 무슨 책 이렇게 여러 책이 있잖아요. 또 거기다 교과서도 봐야 되지, 또 고등학교 기출문제 같은 것도 참고를 해야 되지. 그래서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 동반되는 것이 이제 사회문화 과목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맞춰야 되는 문제에 포커싱을 맞추고 그런 범위로 한정을 짓는다면 사실은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내려놓는다면 내가 모든 문제를 다 맞추겠다. 그러니까 약간 예외적인 문제까지 말끔하게 맞추겠다는 그 생각은 약간 일단 내려놓고 필수적인 주제를 내가 정리하겠다고 싶으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문화를 정리하실 때는 필수적인 부분들, 이때 필수적이라는 얘기는 문제가 나오면 수험생이 한 7, 80%는 거뜬하게 맞추는 그런 부분들이요. 7, 80%의 수험생이 자신감을 가지고 쓸 수 있을 만큼의 주제들, 그런 주제들은 필수적인 부분들이고, 그 7, 80%가 거뜬하게 맞출 수 있을 때 나도 거기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놓치면 예외적인 문제 한두 문제 맞췄다고 해서 합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쓸 수 있는 7, 80% 이상이 쓸 수 있는 문제를 나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그런 주제들이 뭔가를 먼저 체크해 놓고 반복적으로 내 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우선적인 작업이고, 거기에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약간 예외적인 것들을 추려가지고 더 가미를 해야 되는 거지. 뼈대가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범위만 넓힌다고 해서 사회문화 공부가 효과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전학 사회학자 부분은 그럼 어떤 부분이냐?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인데 필수적인 부분인데 비해서 기출문제 흐름을 보면 어때요? 단답형 세 문제가 고작 전부입니다. 출제된 게. 그러니까 지금 합리화, 분업, 관료제라는 단답형을 쓰는 문제가 출제된 게 전부기 때문에 아예 또 출제될 것이 꽤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그 출제될 것이 남아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 맨 처음에 기출문제에서 찾아야 됩니다. 기출문제의 제시문이라든지 건드렸던 주제들 중에서 출제 안 된 것들을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어 놓고,
또 그 근방에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기출 문풀 시간에는 그런 부분들이 뭔가 체크하고 내 거로 만들어 놓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 기출 보면 꽁트는 안 나왔잖아요. 꽁트는 안 나왔는데 1번 문제가 지금 옛날 옛적 그 간단한 그 객관식 문제입니다만 꽁트에 지금 사회 발전 단계를 물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내 거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뭐 내용 강의 따라오셨던 분들은 알지만 이 꽁트의 사회 발전 단계 3단계는 어디에도 있는 내용인가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 변동 파트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암기돼 있어야 되는 거고, 그 3가지 단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형이상학적 단계, 신학적 단계, 형이상학적 단계, 실증적 단계. 자, 답이 3번이 답이 되는 문제인데 그 3번에 체크를 해보시고, 그 실증적 단계를 다른 말로 과학적 단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꽁트가 보기에는 사회가 발전한다는 건 정신의 진보 과정이에요. 정신이나 관념의 진보를 통해서 사회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에도 제가 이 3가지 단계를 쓰고 거기에 상응하는 정신 유형이 뭔지 쓰라는 문제를 뒤에다가 넣어놨는데, 자, 그 문제가 2-1번 문제입니다. 자, 2-1번. 2-1번 문제가 바로 지금 정신적 진보의 3단계 법칙이 무엇인지 서술하시고 그랬잖아요. 거기 밑줄 한번 봐보시죠. 그 표현 자체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진보의 근본 동력이 어디 있다고요? 정신에 있다고요. 그래서 정신적 진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정신적 진보라는 말은 누구에 대응하는 말인가요? 누구에 상대되는 말이에요. 진보의 원동력은 정신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본 거는 마르크스의 입장입니다.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유물론적 입장에 대한 어떤 반박의 의미를 갖는 게 꽁트의 정신적 진보의 3단계 법칙이에요. 근데 방금 1번 문제에서 확인했습니다만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신학적 단계인데, 신학적 단계를 특징 짓는 정신을 우리가 공상적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상적 정신에 입각한 단계가 신학적 단계다. 그리고 추상적 정신에 입각한 단계를 우리가 형이상학적 단계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증적 정신에 입각한 단계를 뭐 과학적 단계 혹은 실증적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진보를 했다는 거죠. 꽁트가 보기에는 가장 그 진보한 정신의 특징이 뭐냐면 실증적 정신인데, 실증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로서 증명하는 정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 관찰할 수 있는 사실로서 증명하는 정신을 우리가 실증적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곧 과학적 정신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과학적 사고가 가장 진보한 사고방식이고 가장 진보한 정신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판단을 내릴 때 눈에 보이는 증거 없이 판단을 내리면 그건 들떨어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증거에 입각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정신을 뭐라 그런다? 실증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눈에 보이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완전 생짜로 머릿속에 완전 상상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무슨 정신이라고 얘기한다? 공상적 정신이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면 뭐 벼락이 쳤는데 벼락을 친 걸 보고 저 신이 노했긴, 신이 화가 나신 거야. 이런 밑도 끝도 없는, 택도 없는 근거를 가지고 머릿속을 공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근거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를 신학적 단계라고 얘기한다. 신학적 단계는 모든 현상의 원인을 어디서 찾나요? 신에게서 찾는데, 신이라는 건 전혀 관찰할 수 없는 거죠. 관찰할 수 없는 그냥 공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거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거보다 조금 나아진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근거를 찾긴 찾는데, 택도 없는 근거가 아니고 근거를 찾는데, 그 근거를 관찰 가능한 근거가 아니라 좀 추상적인 거. 추상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추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추상적인 어떤 근거를
개념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뭐 정경갑 결혼서 같은 데 보면 이 추상적 정신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손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니까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 스미스가 한 보이지 않는 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꽁트 입장에서 보면 아담 스미스도 지금 무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추상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에 불과하다. 계급의식이 결국 혁명을 가져온다. 계급의식도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죠. 마르크스가 얘기한 개념이죠. 이런 거를 자꾸 들먹거리는 거는 여전히 지금 뭐가 부족한 것이다. 과학적 사고가, 과학적 정신이, 실증적 정신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을 사회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추상적 정신에 불과하다. 거기서 더 나아가야 실증적 정신에 다다를 수가 있다. 이걸 정신적 진보의 3단계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신적 진보의 3단계 법칙을 발견하려면 과거 사회와 현대 사회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옛날 중세 사회와 지금 산업 사회를 비교해야 중세 사회는 공상적 정신이고 지금 산업 사회는 실질적 정신이다. 그래서 사회학적 탐구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과거와 현재의 비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비교를 우리가 역사적 분석 방법이다 혹은 역사적 비교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그 1-1번의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꽁트가 강조한 사회학적 분석의 4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하시오 그랬는데, 그 4가지 방법이 관찰, 실험, 비교, 역사적 분석인데, 특히 사회학은 비교가 중요한데 그 비교의 방법을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에 놓고 비교를 하는 것이 역사적 분석입니다. 그럼 역사적 분석은 비교라는 방법이 하나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역사적 분석은 비교 중에서도 특히 뭘 비교하는 거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거다. 이게 특히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나아가면 역사적 분석이 되는 건데, 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역사적 분석 방법을 통해서 발견한 법칙이 정신적 징보의 3단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적 4가지 방법 중에서 사회학적 탐구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역사적 분석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 역사적 분석을 통해서 뭐가 도출됐다? 정신적 진보의 3단계 법칙이 도출이 됐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4가지 방법이고, 특히 이 정신적 진보의 3단계 법칙을 도출한 게 바로 역사적 분석의 방법이었다. 역사적 분석도 일종의 뭐다? 일종의 비교 방법이다. 비교 방법인데, 특히 사회학에서 쓰이는 과거와 현재의 비교 방법을 역사적 분석 혹은 역사적 비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2번. 다음 글에서 A학자의 주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사회 이론가들은 사회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과 과정, 그리고 그 형태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을 하려는 공통의 연구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른바 사회에 관한 과학적 분석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미래 사회는 어떠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 사회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과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원인, 어떤 원인에 따라서 사회 변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인과관계잖아요. 그 인과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 이론가들은 자꾸 사회 변동과 관련해서도 뭘 발견하려고 했다? 법칙을 발견하려고 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줄의 과학적 분석이다. 근데 법칙은 이제 인과관계에 의해서 계속 변동이 일어나는 건데 최종적인 어떤 그 종착지가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보통 과학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최종적인 종착지를 자꾸 설정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 이론가들의 사회 변동론은 진보성을 지닌 일종의 목적론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자, 목적론적 경향에다 밑줄 그리겠습니다.
모든 현상을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나타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론적 경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그 진화론자들이 목적론적 성향의 논리를 펴니다. 우리가 그 문화인류학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모든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반한다 그랬어요? 야만, 미개, 문명. 19세기 진화론자들의 특징이죠. 이 문명이 무슨 사회다? 결국 서구 사회다. 이게 최종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겁니다. 변동의 최종적인 목적이죠.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게 19세기 진화론자도 그렇고 20세기 모두예요. 20세기 근대화론자도 똑같은 논리라고 그랬죠. 이 19세기 진화론자가 20세기 근대화론자로 바뀌는데 뭐 진화론자든 근대화론자든 근대화론 항상 서구 사회처럼 가는 게 최종 목적지다. 서구 사회가 곧 발전된 사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논리 구조 자체가 무슨 경향이라고요? 목적론적 경향이라고요. 이게 최종 목적이니까 모든 게 이 목적을 그 전에 모든 변동이 이 최종 목적을 위해서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목적론적인 성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게 진보잖아요. 이게 이 진화론자나 근대화론자는 전부 진보론자거든요. 계속 사회가 계속 어떻게 된다? 계속 진보하고 발전한다. 순환론하고 다르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 이론가들은 상당히 진화론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진화론적인 얘기 시작이 누구예요? 꽁트고요. 그죠? 꽁트에서 또 이 꽁트 영향을 받은 게 누구다? 스펜서. 그죠? 스펜서 영향을 받은 게 뒤르게임. 그냥 꽁트, 스펜서, 뒤르게임이 다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뒤르게임이 얘기했던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가는 것도 마치 최종적으로는 다 뭐로 간다? 유기적 연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목적을 설정해 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그 네 번째 줄 연구 의도 및 사회 변동의 목적론적 경향은 A의 이론에서도 잘 나타난다. A에 따르면 사회 변동을 추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당대 사회의 가장 영향력이 크고 지배적인 사고, 자, 사고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가장 지배적인 정신, 같은 말이죠? 사고나 정신, 혹은 관념, 다 같은 말이죠.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뭐다? 정신이나 사고다. 사고 및 문화 체계들의 진정 과정이다. 또한 A는 사회 구조뿐만 아니라 도덕, 예법, 관습들도 정통적인 과학이 사물이나 현상을 탐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연구될 수 있다고 봤다. 거기 사회 구조, 도덕, 예법, 관습들은 전부 뭐예요? 전부 사회 현상이죠. 사회 현상도 자연과학이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연구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무슨 연구 방법론적 이론론을 얘기하는 거고 무슨 연구 방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실증적 연구를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A가 말하는 과학은 자연과학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회과학도 결국 자연과학과 똑같다. 방법론적 이론론이 되겠고요. 여기까지 보면 사실 이게 누군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은데 꽁트임을 보여주는 게 일단 사고.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사고라는 것이 하나의 힌트가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결정적인 힌트예요. A는 자연과학적 방법을 원용해서 사회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이 정립되면 경험 세계의 사건들을 계산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 과학적인 이론이 사건들을 뭐 하는데? 계산하는데, 거기 밑줄 쫙 그어두겠습니다. 과학적인 이론이 사건들을 계산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학문이,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이 상당히 실천적인 성격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회를 개선시키는데 크게 유용하게 활용될 거다. 그래서 이런 사명감 때문에 사회학은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 때문에 이 사람이 인류교라는 종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그럼 인류교라는 종교는 딴 게 아니라 뭐를 전파시키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회학이라는 최첨단 과학적 사고를 널리 유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회학자들은 일종의 하나의 사제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게, 과학적 사고로 계몽시키는 게 마치 그 성직자들이 일반인들을 신도로 편입시키는 거와 비슷한 과정이다라고 해서 인류교라는 종교를 창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말년에 약간 삐딱선을 타서 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긴 했습니다만, 그 인류교 창시를 이렇게 마지막 문장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이건 꽁트만의 특징이에요, 사실은. 뒤늦게임이 무슨 과학적 사고로 사람들을 계몽시키자 뭐 이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베버도 마찬가지고. 마르크스는 혁명을 얘기했지 무슨 뭐 이렇게 계몽시키자, 개선시키자 이런 얘기를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꽁트의 특징 중에 하나다. 기억, A의 사회이론을 사회행태주의라고 부른다. 뭐 사회행태주의, 사회행동주의라는 명칭은 미드가 자기 이론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상징적 상호론자 있잖아요, 미드. 이 사회행태주의라는 이 명칭이 어디 나오냐면 그 사회학의 고전적 뿌리라는 그 책의 소제목으로 한번 미드 편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임용 수험서 바운더리에 있는 게 그 사회학의 고전적 뿌리라는 책인데, 그 책에 조지 리처의 사회학의 고전적 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그 소제목으로, 그 미드 편의 소제목으로 이제 언급이 됩니다. 출전이 거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난데없죠, 사실은. 우리 주요 수험서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미드가 자기 이론을 이렇게 불렀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니은. A는 사회적 사실의 영향력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니은이 답이고요. 여기서 사회적 사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뒤늦게임의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미 꽁트도 사회적 사실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뒤늦게임의 많은 개념들이 사실은 꽁트에게 빚진 개념들이거든요. 사실 꽁트의 주장을 정교화시킨 게 뒤늦게임의 이론의 상당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그래서 이 사회적 사실은 뒤늦게임의 용어긴 하지만 꽁트도 이런 개념을 얘기를 했다. 디귿의 주술로부터의 해방 과정이라는 표현은 우리 합리화를 지칭하는 베버의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주술로부터 해방 과정 밑줄 짝가지고 합리화라고 쓰겠습니다. 이건 베버의 표현이죠. 리을, A는 사회 발전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맞죠? 비교인데 특히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면 무슨 분석이 된다? 역사적 분석이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리을 4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왔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요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항상 선지에 나온 것들을 주관식으로 다시 물어보는 거는 아주 뭐 임용의 아주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에 등장하면 항상 긴장을 하셔라. 2-1번의 그 정신적 진보의 3단계 법칙은 아까 판서를 해드렸고, 근데 그 문제에서 요구한 게 또 하나 더 있었죠. 거기에 잠깐 보시면, 사회에 관한 과학을 확립하려는 A의 관심은 사회학이라는 명칭의 창시로 이어졌는데, 자, 꽁트가 사회학 명칭의 창시자라는 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사회에 대한 새로운 과학을 사회 물리학이라고 불렀다. A는 생물학에서 해부학과 생리학을 구분하듯이 사회학도 사회 정학과 사회 동학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자, 그럼 사회 정학과 사회 동학. 자, 사회 정학, 사회 동학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를 생물의, 꽁트가 얘기하기를 사회학은 생물학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생물학이 조금 더 발전해서 사회학으로 바뀌었다. 뭐, 그전에는 수학에서 시작해서 천문학, 물리학, 화학, 그 다음에 생물학. 이렇게 학문이 발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학적 사고를 사회에 적용시키니까 마침내 뭐가 출현했다? 사회학이 출현했다.
근데 생물학의 주요 관심은 생명체라는 것은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변동을 분명히 하죠. 변동을 하면서도 자기 질서는 계속 유지를 합니다. 생명체를 연구하다 보면 신기한 게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계속 어른이 되는데 새끼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바뀌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질서, 기본적인 몸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급속하게 성장을 하는 생명체를 보면은 전체적인 질서나 틀은 어떻게 나고 있다? 유지하면서 세포가 분화되면서 성장을 하더라. 그래서 생물학의 주요 관심사는 첫 번째, 어떻게 질서가 유지되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또 변동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생물학의 관심은 질서와 변동이 될 것인데, 그 생물학의 관심이 질서와 변동이듯이 사회학의 관심도 질서와 변동에 대한 두 가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뭐 연구하듯이? 생물학의 연구 방식과 똑같이 사회학도 두 가지 질서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있을 것이고 또 변동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질서와 변동은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서로가 서로를 전제로 하는 거죠. 질서를 유지한 상태에서 변동을 하는 거고 변동하는 과정에서도 또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별개의 것은 아니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사회 정학이고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사회 동학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사회 정학은 훗날 뭐의 원조가 되는 거다? 기능론적 관점의 원조가 되는 것이고 사회 동학은 훗날 진화론적 관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꽁트는 기능론자적인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진화론적인 주장을 했다. 특히 이 진화론적인 주장은 뒤에 이게 누구에게 이어진다? 스펜서에게 이어지고 또 나아가서 뒤르겜에게 이어지죠. 근데 뒤르겜이 그 변동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연대 개념으로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변동한다 그랬잖아요. 기계적 연대 방식에서 유기적 연대 방식으로 변했다 그랬는데 이 개념의 단초를 제시한 게 바로 꽁트입니다. 꽁트가 기계적 연대는 동질성에 입각한 연대죠. 동질성에 기반한 사회에서 이질성에 기반한 사회로 간 거잖아요. 그럼 이건 단순한 사회에서 복잡한 사회로 간 거잖아요. 사회 변동이 이렇게 간다는 건 이미 누가 얘기한 거다? 꽁트가 얘기했고 누가 또 계승한 거다? 스펜서가 계승한 거고 그거를 조금 더 고상한 방식으로 개념화시킨 게 바로 뭐다?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다 하시는. 그래서 이 생각의 단초는 이미 누구에서부터 제시됐다? 꽁트에서부터 제시됐다. 이게 우리 비판책의 서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생각이 스펜서로 이어졌고 뒤늦게으로 갔다. 그래서 뒤에 스펜서 문제도 제가 스펜서의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입장을 서술하시오.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변하는 거다? 이런 거에서 이런 거로 가는 거다. 그리고 이질적인 거, 여기서는 부분들이 다 동질적인데 여기는 부분들이 다 이질적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질적으로 바뀌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이질적으로 바뀌면서 분화되면서 이질적 바뀌는데 그 이질적인 것들이 서로 어떻게 하더라? 서로 의존하더라. 상호 의존성이 심하더라. 그 이질적인 것들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이루더라. 그래서 새로운 결속을 나타내게 되더라.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바로 3번 문제가 바로 스펜서입니다. 스펜서인데 거기 지금 문제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 변동에 관한 고전 사회학자 A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그랬죠. 그럼 사회 변동을 지금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고요? 동질성에서 이질성으로, 단순함에서 뭐로? 복잡함으로.
동질적이고 단순한 상태에서 이질적이고 복잡한 상태로 성장하면서 그 부분들 간에 이질적인 부분들 간에 뭐가 증대한다? 상호 의존적 관계가 증대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이질적인 부분들 간의 상호 의존성이 어떻게 된다? 증대된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펜서는 그래서 단독 문제로 출제되기는 쉽지가 않고요, 사실은. 그 스펜서의 입장이 꽁트하고 유사하고 그 꽁트하고 유사한 입장이 누구로 연결된다, 뒤늦게임으로 연결된다. 그런 방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 번 제시문을 스펜서로 알아볼 수 있는 힌트는 뭐가 있는 건가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사회 속의 개인은 생물 유기체 기관처럼 각각 정해진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들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면 사회를 뭐에 비유하고 있나요? 생명 유기체에 비유하고 있으니까 사회 유기체설이죠. 그럼 사회 유기체설적인 주장을 하는데 사회 유기체설적 주장을 하면 실제론이에요? 명목론이에요? 사회가 유기체처럼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존재한다 줄이면 뭐예요? 실제론이죠. 이건 실제론적 주장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그는 생물 유기체와 달리 사회에서는 의식과 의지가 개인들로 환원된대요. 그러면 사회가 개인들로 환원된다는 얘기는 결국 사회를 다 개인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건 사회 실제론이 아니고 사회 명목론이 되는 거죠. 사회가 개인으로 환원된다는 것은 명목론적인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그 제시문 안에서도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로 부딪히고 있죠. 서로 두 개가 모순되는 두 가지 가정이 동시에 언급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약간 정신 나간 얘기를 스펜서가 했다. 그래서 우리 비판책의 입장이 스펜서는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제시문 보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서로 모순점이 있구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누구구나? 스펜서구나. 자, 이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죠. 자, 제시문은 사회 변동에 관한 초기 사회학자 A의 견해이다. 바로 기억리언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마르크스도 사회학자고요, 사실은. 우리가 뭐 사회학에서 3대 사회학자 그러면 누가 있나요? 마르크스, 베버, 뒤리김이 3대 사회학자입니다. 제가 사회학과에 들어갔을 때 그것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사회학자가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들어갔는데 1학년 과목에 자꾸 마르크스를 배우는 거예요. 마르크스를 왜 배우나 그랬더니 마르크스가 3대 사회학자 중에 한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4년 내내 마르크스를 배우다가 졸업했습니다. 4년 내내 마르크스 얘기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빨갱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그냥 회사의 그 오너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자본가겠구나. 그럼 나는 저 회사에 들어가서 착취를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사회학에서는 마르크스가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사회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마르크스 뒤늦게 베버 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강력한 사회학자가 마르크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마르크스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게 맞는 건데 사회학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학계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마르크스 얘기는 잘 안 물어보죠. 근데 우리 그 주요 수험서인 비판 책은 그 사회학회 자체가 약간 마르크스주의 계열의 연구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르크스 얘기가 좀 많이 과도하게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 중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실 부분들은 뒤에 강론적인 부분에서 마르크스 주장을 다 꼼꼼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비판책의 앞부분 이론 파트에서 마르크스의 주요 주장들은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그 4번 문제에 보시면 제가 지금 가로를 뚫어놓은 부분들이 적절한 용어를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읽어보시면 A에 따르면 인류는 생산력의 발달을 통해서 물질적 해방을 추구해 왔는데 이러한 생산력의 발달은 기존의 뭐의 한계로 제약을 받는다.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생산력이 발전하면 거기에 호응을 해서 생산관계가 같이 따라서 발전하고 변화한다고 보는 것이 마르크스의 기본 견해예요. 생산력이 이만큼 올라가면 생산관계도 이만큼 변한다. 생산관계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력은 어렵지 않잖아요. 생산하는 힘이잖아요. 생산하는 힘. 그럼 생산하는 힘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간의 관계도 변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농사 기술이 없다가 농사 기술을 개발을 해서 농사를 짓다 보면 생산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관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생산력이 초창기에는 아주 떨어졌거든요. 농사를 짓기 전에는 사냥을 하면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사냥이라는 거는 항상 성공할 수가 없으니까 사냥에 성공한 놈이 나머지 놈들한테 나눠줘야지만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었죠. 그런 체제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원시공산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시공산제는 왜 나왔냐? 생산력이 너무나 덜 떨어져서 원시인들은 공산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10명이서 사냥을 나가면 성공할 놈이 한두 놈인데 성공한 놈이 나머지 9놈한테 나눠주지 않으면 결국 한 놈만 남을 거 아니에요. 9명 굶어 죽고 한 놈만 남았는데 걔가 혼자 사냥 나가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걔도 굶어 죽는 거죠.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명이 살아남는 방법은 별 수 없이 10명 중에 성공한 놈이 나머지 놈을 먹여 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공산제가 된 겁니다. 거기서 조금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농사 기술이 발전하면 비약적으로 생산력이 올라가서 먹고 남는 잉여 생산물이 남게 될 건데 그럼 먹고 남는 게 생기면 그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남는 거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쟁이 나타나게 되고 서로 싸움이 나타나게 되고 커피 터트린 놈이 주인이 되고 커피 터진 새끼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농사 기술이 발전해서 생산력이 올라가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인 노예제 사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시공산제에서 고대 노예제로 가는 게 뭐가 발전해서? 생산력이 발전해서. 뭐가 바뀐 거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라는 새로운 생산 관계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거보다 생산력이 더 올라가게 되면 중세 봉건제가 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생산력이 올라가면 또 다른 사회적 관계가 나타나서 근대 자본주의가 되는 거고 근대 자본주의 상태에서 과학기술이 더 발전해서 진짜 먹고 사는 게 넘쳐날 정도가 되면 이제 드디어 공산주의 단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데 이렇게 발전을 했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발전을 하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가야 될 거, 이만큼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변했는데 생산관계는 그대로예요. 왜 그대로일까요? 기존의 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은 생산관계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서 생산력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기존의 지배층은 생산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때 이 둘 사이에 뭐가 나타나는 거다? 모순이 나타나는 거다.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결국 사회 변화를 바라지 않는 놈이 있고 또 바라는 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모순이 발생하면 항상 뭐가 생긴다? 계급 투쟁이 생긴다. 사회를 바꾸려는 놈과 계속 유지하려는 놈 사이에 계급 투쟁이 생기고 그 계급 투쟁이 마침내 사회를 바꾸는 애들의 승리를 통해서 뭐로 이어지게 된다? 혁명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 이게 마르크스 변동론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력의 발달은 기존의 생산 관계의 한계로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생산력과 생산 관계 간의 모순이 발생해서 기존 사회가 갈등적 대립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 갈등적 대립 상황을 제가 칠판에는 뭐라고 적은 거예요? 계급투쟁이라고 적은 거죠. 갈등적 대립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누구와 누구의 대립?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대립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때 피지배 계급의 저항,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저항과 혁명을 통해 새로운 생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러한 모순이 해결돼서 생산력이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생산 관계 모순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자, 생산 관계라는 표현은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걸 다 싸잡아서 뭐라 그러나요? 이거 싸잡아서 하부 구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혹은 생산 양식, 또 다른 말로 토대. 한 사회의 본질은 하부 구조 중에서도 특히 생산 관계가 그 사회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게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관계잖아요. 요게 나중에 상부 구조까지 결정 짓는다.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적 분업에 따른 소외의 형태를 두 가지만 제시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내용 강의할 때 마르크스 부분에서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이 내용도 사실은 교과서에도 지금 교육과정은 아닌데 그전 교육과정에 분업에 대한 마르크스의 입장 그래가지고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이 내용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회문화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는 이게 맨날 시험에 나와요. 결국은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분업을 상당히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봤다는 게 고등학교 교육과정 생연 문제라고요. 항상 나오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낯선 주제가 아니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 있는 주제고, 그래서 이 주제는 그래서 한 번쯤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주제다. 네 가지 소외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좀 두 가지만 제시하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자본주의의 분업이 자본주의적 노동이 자본주의적 분업이거든요. 분업은 네 가지 소외를 초래하는데, 소외. 첫 번째는 노동 생산물로부터의 소외고요. 노동자가 자기 노동 생산물을 향유하지 못합니다. 노동 생산물을 향유하지 못한다. 아파트 공사 노동자는 공사 끝난다고 그 아파트에 한 채를 받는 게 아니죠. 그 아파트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상품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초코파이 공장 노동자는 자기가 초코파이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코파이는 내게 아니죠. 그 초코파이는 전부 누구 건가요? 공장 주인 자본가의 소유가 돼서 상품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노동 생산물로부터의 소유다. 소유 왜 소유라고 그랬죠? 네, 정신이 나간 거죠. 자, 소외. 제 노동의 생산물이 뭔가요? 제 노동은 여러분들 성적 올려주는 거예요. 그죠? 결과물이 그거잖아요. 그럼 저는 제 노동의 보람은 언제 느껴지는 걸까요? 피드백을 받았을 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네 강의가 그래도 좀 도움이 됐어. 고마워.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제 노동의 보람이 거기서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본주의 희한하게 거기서 보람을 느끼라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낸 수강료의 일부분을 나한테 떼주면서 야, 이걸로 보람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노동 생산물로부터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학교 가서 수업을 하시면 나중에 졸업식 끝나면 되게 허탈할 거예요. 왜 허탈하죠?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다 떠나는데 나한테 인사 한 명도 안 한다고 쳐보세요. 선생님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애가 한 명도 없다고 쳐보세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정말 허탈하죠. 그게 노동 생산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 보람을 어디서 느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월급에서 느껴. 월급으로 네 노동 성과물은 다 된 거니까 거기서 보람을 느껴라. 이게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그래서 애초부터 쓰레기 노동이라는 거예요. 내 노동의 결과물을 향유했을 때 진짜 보람이 느껴지는 거지. 물론 돈 많이 벌면 기분 좋습니다. 저도. 좋습니다만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정말 기분 좋은 거는 제 강의가 보탬이 돼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피드백을 해주시면 그때만큼 기분 좋은 거 없어요. 그게 진짜 노동의 결과물을 내가 향유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노동의 참 보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마르크스인데, 근데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 노동 과정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진정한 노동이라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는 자율적인 노동이 돼야 될 건데, 노동 과정을 자본주의는 노동자가 스스로 자기 노동 과정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노동 과정을 자본가가 통제하죠. 그래서 노동 과정에 자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부르주아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원래 노동이라는 건 자아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행위입니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인간의 진짜 행복은 노동이고, 노동에서 진짜 행복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행복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노동에서 느낄 수 있는 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SNS에 자기의 노동 장면을 사진으로 올려놓은 사람은 없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노동 장면을 올려놓은 게 아니고 뭘 올려놓나요? 노동이 끝나고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처먹는 걸 올려놓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르크스가 보기엔 뭐예요? 타락한 사회의 모습이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노동이 지금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환호성을 지르는 건 노동이 괴롭다는 얘기고, 노동이 괴로운 건 정상적인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노동이 괴로울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윗사람이 바라고 있는 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노동이 아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노동을 통해서는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절대 자아 실현은 없어. 절대 안 돼. 이게 마르크스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진정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원래 노동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가능한 건데 그 자체가 안 되니까 엉뚱한 데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맛집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여행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진짜 행복이 될 리가 없죠. 자, 그게 마르크스 얘기고, 물론 마르크스가 얘기한 이 노동은 오늘날의 화이트 칼라 노동이 아닙니다. 당연히 무슨 노동이에요? 블루 칼라 노동이고 컨베이어 벨트 노동이죠. 육체 노동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다른 작업자, 다른 노동자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진짜 노동이라면, 인간의 본질적인 행위가 노동이라고 한다면 인간관계도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노동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하루 중 대부분의 8시간을 노동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관계 원천이 뭐가 돼야 돼요? 노동이 돼야 되는데, 노동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유대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가 파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노동이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유대관계를 파괴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항상 노동자들을 서로 경쟁을 시킵니다. 경쟁을 시켜서 신입사원 10명한테 그러는 거죠. 니들 다 대리가 되는 건 아니야. 3명만 대리되고 나머지는 탈락이야. 그러면 이제 박 터지게 경쟁을 하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입사 동기는 동료가 아니라 뭐예요? 경쟁자. 내가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인간관계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1, 2, 3번을 통해서 봤을 때
종합적인 결론이 네 번째인데요. 이게 이제 인간 본질로부터의 소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또 어려운 말로 유적 존재로부터의 소외다. 이게 인간 본질로부터의 소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인간다움으로부터의 소외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다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이게 비인간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특히 성공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인간성이 박탈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적어주시는 게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였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조금 쉬었다가 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